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몇만 채의 빈집이 있을까? 약 100만 채 정도 있어요. 갑자기 초과 공급으로 바뀝니다. 왜? 제로에 가깝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요. 버블 상태만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의견도 있고 맞는 의견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지방을 굉장히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거든. 서울이 최고고 서울 가까운 수도권이 좋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먼 지방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그러므로 해서 집값도 잘 안 올라가고 이런 이제 논리를 피우는데, 그래서 뭔가 지방이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지방 전체를 싸잡아서 지방 전체가 안 좋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 중에 사실 미분양이 나는 지방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대구가 이제 대표적인 상황이고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분양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약간 상승 분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작은 상황을 전체 상황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이걸 다 일반화시키는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지방 안 좋다.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강해요. 그래서 지방 투자 그러면 이제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러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실거래가만 봐도 지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많이 올린 것도 맞아요. 네, 맞는데 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짜 미분양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가장 지금 하락도가 심한 도시가 이제 대구예요. 미분양이 생겼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규제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매수자들이 줄어들죠. 매수자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분양하는 게 많아지면 살 사람들이 적은데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가격이 이제 비싸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그래서 허니버터칩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허니버터칩이 그렇게 광풍을 불면서 사람들이 매진 사태를 벌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사기 시작하냐면, 매대의 허니버터칩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부터 이제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면 서로 사려고 하는 거고. 그럼 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느냐? 공장에서 24시간 풀가동하고 라인을 증설하죠. 그래서 공급을 막 늘리는 거예요. 막 늘리다 보면 어느 정도 살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공급이 초과 공급이 되면서 남아돌죠. 남아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줄어버려요. 왜냐하면 허니버터칩은 투기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재기 영상이었죠.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는 거죠. 가면은 한 번 갔을 때 노력에 대한 효율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줄을 서서 샀는데, 야, 다음에도 또 줄 서야 되니까 이번에 하나 사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10개를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는 거예요. 근데 남아돌기 시작하면 이제 줄을 쓸 필요가 없죠. 온라인에서도 이제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들이는 노력이 작아지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도 작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죠. 10개 살게? 이제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은 먹어봤더니 나랑 입맛이 안 맞네? 그럼 안 사는 거죠. 꼬꼬면 아시죠? 그것도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심리가 한번 몰리면 수요 공급이 어긋나게 되고 더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아돌기 시작하면 이 늘어났던 수요는 가수요거든. 가수요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부동산이 그런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초과 수요가 이만큼이 부풀어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매수를 하다가 공급이 좀 늘어나고 가격 부담이 생기면서 안 팔리는 게 생겨요. 안 팔리는 게 바로 미분양인 거예요. 그 미분양이 생기면서 이 많았던 가수요가 진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살 사람도 이제 안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갑자기 초과 공급으로 바뀝니다. 왜? 공급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공급이 늘어서가 아니고 수요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올랐고 분양 물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대구에서 가격 대비 비싼 가격도 대구가 가장 심했던 거죠. 그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되고 있는 중이에요. 미분양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일반 아파트 매수를 안 하게 되죠. 일반 아파트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잘 알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 이론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 시장과 분양 시장이라는 두 가지 시장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이키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나이키 중고 시장이 막 화랑을 일으켜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이키 회사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찔끔 1000개 한정판 공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줄 서서 사겠죠. 줄 서서 사서 얘를 사게 되면 바로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여기서 줄 서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리셀러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시세 차익 목적으로. 그럼 이 시장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이키 시장에서 한정판을 풀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한정판 운동화의 가격을 확 올려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안 팔리는 상황이 생기겠죠. 한정판이 안 팔리는 시장이 돼요. 그럼 중고 시장이 죽어버려요. 이 시장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규로 공급하는 시장과 일반 중고 매매 시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동일한 사람이죠. 신규를 살 수도 있고 일반 아파트 매매 중고를 살 수도 있고 근데 공급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공급자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되면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 게 일본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똑같이 되지 않을 이유를 찾아봐야죠. 첫 번째는요, 일본 부동산이 집값이 떨어진 이유를 보면 지금 빈집 얘기가 많이 나오죠. 빈집이 지금 몇만 채인지 아세요? 1000만 채 정도인데요. 인구가 지금 일본이 약 1억 2천 정도 되죠. 약 1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몇만 채의 빈집이 있을까? 약 100만 채 정도 있어요. 100만 채 정도 있는데 만약에 일본하고 비슷하다면 10%로 치면 우리나라는 약 500만 채 정도 빈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약 500만 채 정도의 빈집이 있을 수 있을까? 일본은 왜 1000만 채의 빈집이 생겼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왜 1000만 채의 빈집이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채의 빈집을 뭘로 연관시키냐면 인구 감소로 하죠. 근데 인구 감소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냐? 아니에요. 일본은요, 폭등을 하고 나서 하락할 당시에 원래 하락할 때는 집이 이제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안 짓는데 일본은 그때 엄청 때려 지었어요. 왜 지었을까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정책적이었어요. 정부가 일부러 빚을 내서 지었어요. 물론 이게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정치와 매우 다르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개입을 안 합니다. 지금 또 다른 평가 나오는 게 아베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베노믹스를 굉장히 오랜 기간 정책을 유지해 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일본 국민성과 우리나라 국민성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굉장히 밀접하게 변동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폭등하고 폭락하는 거를 이 정책으로 어느 정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폭등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승폭이 줄어들지 가만히 있으면 비트코인처럼 상승하는 거예요. 10배, 20배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시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다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정책이 가해지지 않고 시장에 맡겨버리면 시장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버블은 형성됐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게 일본 시장의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가 때 나왔던 얘기가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꼭대기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를 내놨어요. 대출을 대거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버블이 형성되어 있으면 좀 큰 요인 아무거나 해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을 하는데 원래 하락할 때 안 팔리니까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때 정책으로 계속 집을 더 지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남아도는 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렇게 남아도는 집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수 없어요. 남아도는 집들이 생기니까 얘네들로 인해서 집값이 안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집을 안 사려고 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조절을 합니다. 공급을 축소시키고 규제도 풀어주고 대출도 해주고 집 사라고 부양도 해주고 이러면서 소비가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얘기된 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성이 어느 정도 다른 측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다른 측면. 일부는 인위적으로 떨어질 때 집이 굉장히 많이 늘려졌다라는 측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 그리고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하방 경직성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전세거든요. 전세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일본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와 매매가의 관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게 한 40% 정도.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50%, 60%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좀 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0에서 40% 정도 떨어지는 걸 예상하고 있으면 됩니다. 고점 대비 30%, 40%. 그러니까 10억짜리면 6억 정도. 나중에 보면 결국엔 우상향한다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저점을 찍진 않아요. 거품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품이려면 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정상 가치. 정상 가치가 있는데 지금 가치는 이만큼이다. 그럼 이만큼이 거품이잖아요. 부동산의 정상 가치라는 게 있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감정평가사예요. 근데 감정평가사들의 지금 몇십 년 된 논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정 가격이라는 거.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못 찾는 거예요. 주식이나 이런 거는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회사의 매출이나 아니면 부채나 뭐 자산이나 이런 걸 다 따지고 이거 대비 주가가 얼마. 그러면은 얘가 지금 거품 상태인지 아니면 완전 저평가된 건지 판단해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적정 가치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원가법으로 접근을 해요. 땅값 플러스 건축비. 그게 원가법이면 우리나라는 계속 버블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도 떨어져도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이라는 건 언젠가는 그 가격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격에 접근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적정 가격 자체가 없는 거다. 거래 가격이 그냥 정상 가격이고 과열되었느냐 아니냐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블이 되려면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기준이 되는 가격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람직한 일종의 가치관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시장에다 가치관을 집어넣게 되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자꾸 시장을 보려고 하게 되죠. 바람직한, 정상적인 이런 시장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원래 있느냐? 사실은 없는 거죠. 자꾸 없는 거를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상 가격이냐 미친 가격이지 맨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시는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2억이 정상이야. 그게 맞나요? 내가 왜 정상 가격이라는 걸 따지냐? 그 가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영원히 나는 그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항상 되풀이 되는 거예요. 남들 상승할 때 분통을 터뜨리면서 나는 벼락거지가 됐네? 라고 정부한테 분통을 터뜨리죠. 나는 항상 재산의 변동 상태는 없는 거예요. 구독자분들한테. 바람직한 이런 거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 만약에 나는 정말 바람직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사회 운동을 하세요.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상한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운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에 따른 본인이 입는 피해나 이런 것들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은 반드시 생기죠. 그럼 이 빈집이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잘 파악하면 돼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빈집이 있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빈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골에 지금 빈집이 널렸습니다. 얘네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시장에 이런 것들이 매물로 나와서 경쟁을 해야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빈집인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요. 아무 역할이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집을 샀어요. 여기서 살다가 이 집을 나와서 그냥 빈집으로 뒀어요. 그럼 나한테는 약간 손해일 수 있죠. 근데 시장에 내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아예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영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집들은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집이 있어요. 새롭게 생긴 집이 빈집으로 있을 때는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빈집은 새 집이 빈집일까, 헌집이 빈집일까,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이 생긴다, 이렇게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빈집이 어떤 게 생기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을 영향을 주느냐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빈집은 헌집이 빈집이 생겨요. 시골 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빈집으로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시장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새 집이 빈집이 생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구 요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생기는 빈집은 새 집이 생길 수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 집에 빈집이 생기지 않았나. 그거는 뭐냐면 시장이 과열됐다가 침체되면서 일시적으로 안 팔리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 집은 또 다 팔립니다. 빈집이 과열된 상태에서 생기는 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열된 상태에서 생기는 수요는 초과 수요가 생기거든요. 가수요. 한 사람이 2개, 3개, 4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수요. 근데 이게 침체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사람이 2개, 3개, 4개 샀던 거를 이제 1개로 줄이거나 아예 안 사거나 수요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비싼 집이 빈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도시에 적용시켜 보면 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면 다 하락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실제로 대구나 다 2012년부터 줄기 시작해요. 지금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인구 요인은 크게 시장을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다. 대도시에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도시들은 영향 없이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대도시의 집까지 다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싸게 사려고 하는 행동은 뭐냐면 시장이 고정화되어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공산품을 살 때 우리가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막 하죠. 거기에서 가장 이제 싼 걸 찾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옳은 행동이냐면 이 가격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싼 물건을 찾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가성비가 좋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접목을 하면 왜 잘못된 행동이 되느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싼 걸 찾기 위해서 반드시 투입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상승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승장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 초보들은 와가지고 집을 보고 나서 싼 집 주세요. 싼 집. 상승장에서 싼 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상승장에서 싸게 살려고 하면 거의 영원히 못 사는 거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거는 뭐냐면 상승장이 확실한데 초보자들은 와가지고 싸게 살려고 노력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도자를 찾아서 계약 쓰려고 하는데 계약 쓰는 단계에서 깎으려고 해요. 깎으려고 하면은 매도자 입장에서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살 생각이 없는가? 내가 가격 안 올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될 판인데 가격을 깎으려고 해. 기분이 확 상하죠. 너한테 안 팔아,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그 당시에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 경향이 강해요. 가격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 분위기를 이해한다. 상승장에서는 절대 싸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살려면 싸게 사는 행동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후회하거든요. 계약을 했죠. 그러면 내가 좀 비싸게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한 행동인 거예요. 부동산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 분위기를 모르니까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싸게 사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싸게 사려고 노력하다가 급매물 찾다가 시간만 계속하고,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 공부 시작하고, 상승장 이미 끝나고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갈 때 경매에 딱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락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거를 지금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강남에 5억 했던 게 지금 20억 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시장에서 똑같이 적용하면 20억 가던 게 100억 갈 건데 너는 지금 안 사면 미친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상승만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안 사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그거는 사이클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많이 상승했어요. 이제는 하락하는 장인 거예요. 5억짜리가 20억이 됐으면 20억짜리가 12억 정도, 12억에서 10억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는 거죠. 대략적으로 잡으면 떨어지는 기간은 이제 5년, 그리고 바닥권에서 옆으로 기는 기간이 1, 2년, 더하면 7년에서 8년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2030년쯤 매수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장이라 해도 무주택자들 큰일 나는 거는 안 변하니까 저점 타이밍은 잘 잡아. 하락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계속 상승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너는 후회할 거다, 이거죠. 지나고 보면 다시 상승해 있을 거니까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상승할 거니까 너는 후회할 게 뻔하다, 이 얘기인 거죠. 잘못된 거죠.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생각인 거예요.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그게 있거든요. 본인들의 생각이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쯤 되면 하락할 것 같긴 한데 이걸 이겨내죠, 시장이. 그 다음에 이쯤 되면 또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겨내요. 그러면 이제 다 깨진 거죠, 자기의 기준들이. 그러면 영원히 하락하지 않는다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모든 요인들이 다 합리화되는 거죠. 대부분 상승한다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수요는 이미 넘쳐나는 거예요. 수요는 넘쳐나서 나머지들이 부족하니까 계속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수요가 쪼그라드는 거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락장을 겪어본 분은 제가 하는 말을 폭풍 공감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저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긴가민가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시해버리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음모론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경향이 많죠. 상승장에서 폭락론자들은 다 투기꾼들이고, 하락할 때는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락 쪽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몰고 가죠. 자기가 바라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방향하고 벗어난 사람들을 안 보려고 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죠. 저건 뭔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실수는 싸게 사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그때 더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고요. 시장의 어떤 흐름을 잘 못 파악하고 꼭대기에서 상투 잡는다라고 하죠.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한 심리로 그때 사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겪는, 이 꼭대기에서 사면은 7년 동안 이제 하락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시장에 따라서 인기 있는 평형대가 달라져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거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 7, 8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에서 15년 가는 경우가 있어요. 15년까지 만약에 내 원금이 회복 안 된 상태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한 90% 이상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적기에 사야 될 때 못 사고 그때 팔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팔고 나면 이제 니네들은 죽어봐, 내가 겪었던 것처럼 니네 또 겪을 거야, 이러면서 상승장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완전히 거꾸로만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지금 사려고 많이 시도하잖아요. 분명히 상투거든요. 이분들은 상투를 못 느끼는 거죠.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러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팔 때 바닥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때 팔고 나중에 사든 아니면 좀 홀가분하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바닥에서 파는 거예요. 시장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나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이미 지난 거는 알기 쉬운데 미래를 예측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반대 방향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진입을 잘못하면 인생 자체에서 집으로 돈 버는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15년뿐만 아니고 20년, 30년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든. 고생을 하니까. 아, 나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일부러 외면을 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 사회에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IMF 1세대예요. 98년도에 군대 갔다 오고 정상적인 졸업을 하면 98년 2월에 졸업을 해요. 그때 딱 IMF가 터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방위라는 게 있었어요. 방위 갔다 온 친구들은 잘 됐어요. 똑같은 학번인데 정상적으로 현업 갔다 온 친구들은 학점에 상관없이 다 어그러졌어요, 인생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어떤 현상에 빠져 있으면 그 현상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았고 고생을 많이 했죠.